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입물품 과세 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시행이 2021년 2월 23일자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최신이죠. 입법 예고는 있었는데 그 전에도 2월 23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전문이 좀 고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2월 23일 날 시행이 되니까 우리가 2차 시험 볼 때도 당연히 요것이 다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첨부 파일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 있죠. 그래서 전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정 요약서 있고 그 다음에 신구 조문 대비표 이렇게 일부 발췌한 거 이렇게 3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번 고시 개정은 거의 전면 개정 수준으로 다 조항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조문 전문 올려드린 거를 기준으로 지금 정리를 좀 다시 하시고 아마 이쯤이면 거의 뭐 근거집이라던가 뭐 본인만의 서브노트가 완성이 다 되셨을 텐데 이렇게 다 지금 고시가 틀어져 버려가지고 좀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개정은 흔치 않은 일이니까 이번에 한번 정리만 하시면 다시 이런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제 정리가 제대로 하면서 쭉 됐으니까 이번에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한번 개정이 돼서 그때 한번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고시가 좀 개정이 된 거니까 여기까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문이 한 160페이지 거의 돼요. 원문이.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일방법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만 한 36페이지로 좀 요약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만약에 원문이 필요하시면 우리 법제처 들어가서 신구대조표 받으시면 원문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요약된 것만 본다 그럼 일부 발췌본 요거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개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름부터 바꿨어요. 우리 고시 이름부터 바꿔서 우리가 고시 하긴 했지만 과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쓰실 때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하고 이렇게 쓰시겠죠. 나중에는 이하 고시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50점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개정 사유를 한번 볼게요. 우리 개정 요약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 요약서와 신구 대조표 이거를 같이 보시고 전문은 나중에 한번 스스로 위에서부터 쭉 한번 전문을 꼭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요약서 한번 보시면 개정 사유가 한 4가지 정도 나와요. 4가지 정도 나오는데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개정 사유가 이번에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상향입법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시에 있었던 특수물품 평가 같은 경우도 다 시행규칙으로 밀려 올려 들어가 버렸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시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가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상향입법에 따른 어떤 조문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향 입법된 건 우리가 시행령, 시행규칙 특강할 때 그때 좀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진작에 좀 개정이 돼서 공부가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조문 정리를 하면서 순서를 다 바꿔버렸어요. 순서 정리.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조문 번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순서에 맞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정리된 게 지금 깔끔히 정리된 건데 그 전이 오히려 좀 뒤죽박죽이었죠. 근데 지금은 좀 정리가 깔끔히 돼서 요거 기준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던가 아니면은 타국 대표적인 일본이겠죠. 타국 관련된 어떤 평가 규정들 이런 것들이 고시에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가지고 오면서 근거로 썼던 수출 판매라든가 이런 많은 내용들이 우리 고시에 입법화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화 됐다, 구체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세 번째로 용어가 좀 많이 정리됐어요. 용어. 지금 법률 개정이 있으면 거의 용어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한자어 표현이라던가 우리가 요즘 쓰지 않는 어려운 표현들이 좀 쉬운 표현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대체로는 좀 마이너한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쓰지도 않는 거 막 4452 막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 지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4452 이거 반올림 이런 거, 이런 개정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우리 한자 표현 많이 쓰잖아요. 상이하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죠? 우리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말로 우리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445 이거 너무 올다 이런 거 누가 써요? 이런 거 안 쓰죠. 법에서도 이제 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크게 보면 개정 사유는 요 정도고, 뭐 두 번째는 이제 뭐 시스템 개정에 따라서 어떤 실무적인 어떤 그런 입법을 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목적상 챙겨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그냥 뭐 시스템 개선 사항을 좀 반영을 하고, 뭐 동종 동료 비율 산출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세관 공무원들에게 적용이 될 만한 그런 개정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목적상 가져갈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상향입법에 따른 정비, 협정에 따른 반영, 그 다음에 용어가 좀 알기 쉽게 변경됐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중요한 개정들이 이미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면서 이미 다 정리가 돼버렸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완전히 우리가 평가에 근간을 기울일 만한 그런 개정이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시는 게 근간이 흔들릴 게 없고 그대로 가져가시되, 다만 조문 번호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만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몇 개만 좀 잡고 가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용어가 예를 들어서 뭐 상이하다 이렇게 썼다고, 뭐 다르다 쓰지 않고 상이하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점수가 뭐 깎일 거냐? 그럼 제 생각에는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정 요약서 3번 주요 개정 내용 쪽 한번 볼게요.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19개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19개의 개정 그 큰 카테고리를 이제 좀 줬는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환율 결정 절차 관련된 용어를 정비했다. 요것도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외국환 취급기관의 지정행위는 근거가 미약해서 어떻게 바꿨다고 하죠? 지정을 산정으로 바꿨다. 선정 오타를 냈네요. 질판서에서 선정으로 바꿨다. 지정을 선정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지정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으로 바꿨다. 그리고 뭐 이거를 하는 사람을 관세평가 분류 원칙 좀 명확화했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2차 시험 볼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넘어가시고, 1번과 관련돼 가지고는 신구 조문 대비편 보시면 그거 일부 발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만 한번 보시면 거기서도 지금 처음 부분이니까 여기만 좀 볼게요. 첫 번째, 현행에서는 이제 고시 명칭, 비고란을 좀 잘 보세요. 고시 명칭이 바뀌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고시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목적도 우리가 관세평가 이름 자체가 운영에 관한 고시죠. 그러니까 고시 명칭에 따라서 결정제도 운영을 위해서 바뀌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뭐 대부분 그 옆에 비고 보시면 다 상향입법, 삭제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가면서 아니면 조항 이동, 조문 이동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외국환 은행을 외국환 취급 기관으로 4452을 반올림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뭐 중요하지 않죠. 그다음에 지정을 선정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정 요약서 2번 보시면 잠정 가격 신고 시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을 뒀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잠정 가격 신고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뭐였죠? 잠정 가격. 우리가 확정 가격을 할 수 있게 그 사전에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수입 신고 당시에 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 가격 신고라는 걸 진행을 하고, 사후에 그게 확정이 됐을 때 확정 가격 신고를 통해서 가격을 정하고 그 차액만큼의 세액을 더 내거나 환급을 받거나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이런 잠정 가격 신고를 수입 신고 당시 할 때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고 나중에 확정하고 뭐 이래버리니까 너무 이제 그 제도적으로 좀 미비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잠정 가격 신고를 할 때 가격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라. 서류를 좀 내라. 그래서 잠정 가격 신고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말고 서류를 내라. 서류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계약서 같은 거 있겠죠. 계약서.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를 통해서 잠정 가격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충분히 소명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신고대조표에서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잠정가격 6조 보시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하고 그 옆에 비고 보시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최초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는데 나중에는 좀 생략할 수도 있다. 최초 동일한 물건이 계속 들어오면 처음에만 계약서 내면 되지 계속 계약서 낼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요것도 우리가 수업 목적상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챙겨갈 건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우리 개정요약서에 3번 보시면 가격 신고 시스템 개선을 반영한 확정 가격 신고 규정의 정비. 요거는 이제 시스템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각종 신고나 통보가 전자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실무적인 예전에 뭐 확정 가격 신고 같은 걸 하려면 이게 서류, 원본 서류 다 뽑아서 그거를 다 서류 편찰, 그 하드카피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간에 제출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자적으로 가능해졌다. 뭐 이런 시스템인데 요게 우리 수업 목적상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패스하시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확정가격 신고 세액 정정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명확화시켰다는 거죠. 그냥 조항을 이제 좀 구분했다는 거예요. 조항을 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수업 목적상 요거를 가지고 뭐 새롭게 암기하거나 뭐 이럴 거는 없고 요것도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 이제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5번 보시면 가격 결정 방법 적용 순서 및 일방법 배제 사유 총괄 규정을 신설했다. 그래서 총괄 규정을 신설하면서 고시로 13조와 14조에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시 요거는 이제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건 수년 내에 이렇게 50점짜리 문제에서 한 꼭지로 서술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조, 14조는 꼭 챙겨가시고 요거를 그럼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 신고대조표에 보시면은 제2장 거래가격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에서 13조 신설 나와 있죠. 13조 제목 자체가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적용 순서인데 우리가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적용 순서는 예전부터 우리가 관세법에서 관세법 30조, 31조 등 나가면서 그 전담 부분에 다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해서 쓰고 있었어요. 답안지에 다 쓰고 있으셨는데 요거를 13조에 명확하게 딱 써줬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순서 조항을 신설하면서 약칭도 또 함께 서술했어요. 약칭. 왜 약칭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때 편하게 다 일방법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방법 뭐 이방법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약칭들을 13조에 다 서술해줬어요. 그래서 13조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약칭으로 서술이 가능하도록 이하, 일방법 이런 식으로 약칭을 다 서술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식적으로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우리가 14조에 총괄해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10점짜리라든가 50점짜리 한 꼭지로 내기 너무 좋은 거죠. 그 과세가격을 우리가 협의로 보면 관세법 30조 3항 거래가격 배제 사유 이렇게 했지만 크게 보면 뭐 합리적 의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가산 요소를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없다거나 수출 판매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일방법 적용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14조에 모아놨어요. 14조 한번 보실까요? 신고대조표. 이런 중요한 것들은 신고대조표를 한번 꼭 보시고 전문도 다 챙겨가시고 그래서 일단 위에 13조는 그 약칭 다 적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쭉 보시고 우리가 실제 답안지 서술할 수 있게 암기해 주시고 14조도 보시면은 6개가 이제 정리가 딱 되어 있죠.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 물품 해가지고 6개가 정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비고 보시면 판매의 결과로 수입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 17조 우리가 수출 판매 여기 부분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출 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제 지역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PAPP가 없는 경우 PAPP가 없으면 일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산 요소의 금액을 객관적으로 수량, 우리 객수 자료가 없는 경우 이런 게 배웠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관세법 30조 3항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6가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쓰셔야 될 일이 있으면 본인만의 어떤 문구로 쓰실 필요가 없고 여기 정리된 내용대로 그대로 써주시면은 뭐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 잘 돼 있어요. 이번 고시 규정을 보면 굉장히 평가가 좀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딱 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정 요약서에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판매 범위와 실제 지급 가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것도 중요한 개정이라고 보여요. 수출 판매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우리가 관세 평가에서 일반법을 적용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맞닥뜨렸던 관문이 바로 수출 판매였잖아요. 수출 판매. 우리가 수출 판매를 그래서 정의부터 항상 공부를 했는데 수출이 뭐냐, 판매가 뭐냐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이다, 뭐 물품의 국제간 이전이다. 그래서 뭐 공도경 우리가 14.1부터 끌어오고 막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행위들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완벽한 정의가 15조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출 판매 관련되면 고시 15조를 딱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 판매 범위에서 나왔죠. 신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구대조표. 첫 번째 1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매에 대한 정의를 좀 잘 내려주고 있는데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여기 잘 나와 있죠.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그래서 우리가 판매라고 하면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문구가 딱 나오죠.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리고 그 밑에 2항은 이게 수출과 관련된 것들을 공고금 14.1에서 이제 많이 봤던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물품의 실제적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다. 수출이라고 하는 국제적 이동.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공고금 14.1 굳이 안 가져와도 이 고시로 충분하겠죠. 그래서 옆에 비고도 보시면 뭐 보나파이드 세일, 우리가 보나파이드 세일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배웠는데 보나파이드 세일의 개념을 좀 가지고 왔다. 그리고 공고금 14.1에서 말하는 국제 이동을 수반하는 거를 좀 반영했다. 그래서 그 개정 배경이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예해 22.1에서 라스트 세일과 관련해서도 요 규정 요소 많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물품을 국제간 이동하는 거래를 말을 하는 거니까 라스트 세일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세일, 퍼스트 세일이 아니고 마지막 세일 거래를 가지고 온다. 이런 것들도 다 실제 그 수출 판매 범위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 요약서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우리가 PAPP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급 금액 이렇게 말하거나 실제 지급 가격이라고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실제 지급 금액을 실제 지급 가격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price라는 영문 표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급 금액으로 쓰거나 가격으로 쓰거나 뭐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실제 지급 가격으로 용어를 좀 통일하고 변경을 해놨으니까 실제로 답안지를 서술하실 때도 가능하면 앞으로는 실제 지급 가격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수출 판매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대조표에 우리가 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16조 보시면은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실제 지급 금액이 아니고 실제 지급 가격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친구 대조표에서 16조 그 1번, 2번, 1호, 2호 한번 보시면 1항에 1호, 2호 보시면 여기 부분이 지금 좀 정리가 됐죠. 협정 용어로. 그래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 이익을 위하여 제3자 실제가 지급할까 지급할 모든 금액, 뭐 그 다음에 판매 조건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급할 모든 금액 해서 협정의 정의를 좀 PAPP 정의를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정의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협정에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다. 요거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새로 암기하실 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2항 한번 볼게요. 2항 16조 2항.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질적 가격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출 판매랑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다. 만약에 여기서 보세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할인이나 등등이 있었다. 그럼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다만 해서 나오는 게 가격 조정 약관이 있으면 새롭게 이제 좀 고려해보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이 약간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나서 이후에 할인 등 인정되지 않는다. 좀 명확하게 2항에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 요소 쪽으로 이제 17조부터 나오는데, 17조에 우리가 수수료 및 중개료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개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용어가 뭐 다음과 같다, 다음을 말한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항 이동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번호가 좀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5조였는데 지금 17조구나. 이런 것만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신고대조표도 한 장 넘기시고 개정요약서도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용기 및 포장 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해서 18조죠. 그래서 고시는 18조인데 그 예전부터도 다 우리가 통용되던 개념이었어요. 용기 포장 우리가 통칙, 관세 유표 통칙 뭐였죠? 통칙 5호 준용해서 썼죠. 그 준용의 5호에 따른 것임을 근데 법에서 정확하게 좀 명시하고 있어요. 18조 보시면 해당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란 관세협회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라서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5호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다. 고시에서. 그것만 챙겨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요약서 8번에 생산 지원 비용 관련 규정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생산 지원 비용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게 생산 지원 비용이 아니고 고시 제목이 생산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넘어가시면은 생산 지원 비용이 이젠 비용이라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산 지원 금액 20조에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비용 이런 단어가 좀 빠지고 생산 지원 금액 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용어가 바뀌는 것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생산 지원 비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생산 지원 금액 파트에서는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면 시행령 19조 5항 한번 볼게요. 5항.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숫자 4하고 뒤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뒤에 지제 형태의 여기 표본을 보시면 직접 사용되는 종이로 만든 형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제 형태의 표본이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시가 돼 있었는데 지제 형태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지제 형태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직접 사용 이렇게 좀 한정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즉슨 지제 형태에 된 표본이 직접 사용될 수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생산지원 물품이 아니고 뭐 다른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죠. 뭐 생산지원 용역이라던가 아니면 뭐 완전히 다른 거 뭐 이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사용되는 종이로 만든 형태니까 간접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연관지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례연구 8.1이죠. 8.1. 사례연구 8.1에 보시면 지제 형태 패턴 이런 것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직접 사용되는 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생산지원 물품으로 좀 볼 수 있다. 왜냐? 이런 금형이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지제 형태, 직접 사용되는 거면 지제 형태를 놓고 그대로 이제 찍어내는 거니까 사실상 금형처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간접적인 어떤 패턴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모양이 지제 형태라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뭐 용역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개정이 됐으니까 요거는 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조는 이제 금액으로 비용이 금액으로 용어 정리된 것들만 좀 챙겨 가시고 그 밑에 이제 쭉쭉 나오는 거는 그 옆에 비고 보시면 조항 이동이고 다 상향 입법이고 이래요.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 시행 규칙 우리가 정리할 때 다 상향 입법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것들은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됐구나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뒤에도 쭉 다 전문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약서에서 우리가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권리 사용료예요. 권리 사용료. 권리 사용료가 아까 수출 판매에서 그 개정이 있었던 것만큼 권리 사용료도 개정이 좀 있었어요. 이걸 좀 유의미하고 우리가 암기하고 챙겨가야 될 개정이 권리 사용료에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리사용료 쪽을 한번 9번 보시면 거래 조건으로 인정할 만한 거래 사실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규정을 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제3자한테 주는 이 로얄티에 대해서는 거래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이 거래 조건을 판단할 때 이 제3자 로얄티라고 하는 게 셀러하고 바이어가 있는데 로열티를 주는 라이센서가 따로 있어서 얘한테 이 라이센서에서 로열티를 이렇게 주는 이런 상태. 그때 제3자한테 줄 때 이게 과연 거래 조건에 해당하느냐. 요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요거를 예시적으로 딱 몇 개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예시를 시험 문제를 낸다면 사실 논란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겠죠. 굉장히 좋은 규정들이 좀 들어왔으니까 암기를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서술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시행령, 우리가 규정된 것처럼 권리사용료 쪽에서도 우리가 규정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지금, 2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규칙 제4조의 2, 6호에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 의무가 있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해서 뒤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가 권고 의견 4.12를 좀 응용을 해서 좀 넣은 건데 첫 번째 같이 볼게요. 수입 물품의 판매자와 권리 사용료를 지급받는 자 또는 권리권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이제 특수관계. 우리가 이렇게 판단 많이 하기는 했지만 좀 명확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특수관계. 그래서 이렇게 특수관계다. 셀러하고 라이센서가 특수관계다.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권리 사용료를 지급받는 자 또는 권리권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그럼 4.11에 해당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런 경우면 제3자한테 주기는 했지만 거래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구매 선택권. 우리가 구매 선택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거래 조건에서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들어왔어요. 특허권 등의 권리권자가 수입 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 물품에 관한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면 거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권자가 얘한테만 사 이런 식으로 딱 구매 선택권 없이 지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게 거래 조건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거였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마침 또 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매자가 특허권 등의 권리 사용자로부터 관련된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허락받아서 판매자한테 통상 실시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용 실시권을 허락받아서 얘한테 통상 실시권을 허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좀 특허권에 있어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걸로 좀 명확하게 보고 있으니까 뒤 옆에 비고랑 한번 비교하면서 좀 잘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는 암기를 좀 잘 해주시고 사례 형태로도 나올 수도 있고 서술하는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한 개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뭐 산출 방법 이런 거 다 상향입법 됐다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리고 쭉쭉 넘어가시고 상향입법 된 것들은 우리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권리사용료 쪽을 근데 또 하나 더 보자면 권리사용료에서 우리가 조정액과 가산율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조정액과 가산율을 결정을 할 때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입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조정액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조정액 총 지급 권리사용료에서 수입물품 등의 가격분의 완제품 가격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이 총 지급 로열티를 구하는 것, 수입물품 가격, 완제품 가격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가 고시에 좀 명확화됐어요. 명확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빼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은 뭘 빼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뭘 빼고 뭘 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좀 잘 보시고 계산하는 문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서술하는 문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제2항. 제1항에 따라서 총 지급 권리 사용료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해서 쭉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보세요.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의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총 지급 로열티, 여기 첫 번째, 이 총 지급 로열티를 구할 때에는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대한 대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총 지급 로열티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죠? 총 지급 로열티가 있는데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다? 그럼 총 지급 로열티에서 그걸 공제한다.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호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권고의견 4.16에 나왔던 그 원천징수, 이번 시험에도 나왔죠? 이 원천징수 된 그 세금을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포함하는 걸로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정확히 좀 들어왔어요. 권리사용 계약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뭐한다? 포함한다. 원천징수 세액을 다 포함한다. 공고의견 4.16, 공고의견 4.16에서 공부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죠? 구매자가 얼마를 수령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자가 수령을 얼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매자가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우리가 더 관점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원천징수 세액 다 포함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원천징수 세액 같은 경우는 그 물품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권리 사용료에 대한 또 세금이었으니까 다 권리 사용료로 일종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3호 한번 보시면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용 연수라든가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이 된다 이러면 객수 자료를 통해서 또 안분하고 이런 행동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 3항을 보시면은 넘어가서 수입물품과 관련이 되어 있죠. 수입물품. 이 수입물품과 관련돼서는 계산을 또 어떻게 하는지 다음 각호에 따른다 해서 1호, 2호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1호부터.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각호의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그러니까 30조 1항 각호면 우리가 가산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물품의 가격을 여기 이 수입물품의 가격 우리 조정액 구할 때 수입물품의 가격을 구할 때 여기서 로열티는 빼야 되겠죠. 로열티. 왜냐? 우리 로열티 지금 조정액 구하는 건데 로열티 넣으면 안 되잖아요. 로열티 빼고 여기도 로열티 다 빼고 균형을 맞추는데 이거 로열티 말고 관세법 3.1 다른 가산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운임이라던가 보험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더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로열티 빼고 다른 것들은 더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호 보시면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 따라서 뭐 포함된 완제품 가격을 수입된 원재료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 원칙에 따라서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에 들어가는 완제품 가격을 한번 보면, 사항에 나오죠. 사항에. 완제품 가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해서 여기도 세부 규정이 좀 개정이 많이 됐어요. 신설이. 첫 번째, 완제품 가격에서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에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관비, 이윤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직접 관리비 이런 것들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런 것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다음 두 번째, 제외되는 세금에는 관세, 부가세 등도 포함한다. 그래서 완제품에서 관세, 부가세, 완제품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제외되는 금액으로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뒤에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뭐 3호도 똑같죠. 저는 계산할 때는 제외되는 권리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반영이 된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권리사용료 부분이 원천징수세액 포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규정이 좀 명확하게 들어왔으니까 개정이 또 가장 좀 볼륨이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권리사용료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서 암기를 좀 전문을 보고 같이 첨부됐던 그 전문을 보고 정리를 한번 새롭게 싹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10조에 원래 사후기소이익이 있었는데 사후기소이익이 23조로 좀 바뀌었죠. 조항이. 그리고 상향입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호부터는 이제 2항부터는 상향입법이 돼서 좀 사라졌는데 여기서 상향입법이 되면서 손익조정 목적의 손금액 원래 예전에 우리가 주식 배당금, 금융 서비스의 대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후기소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물품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거기 하나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게 이런 거죠. 손익조정 목적. 손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손익조정 목적의 손금액이 사라지면서 상향입법 됐어요. 그때 이런 것만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고, 그 말인즉슨 손익조정 목적의 손금액은 어떤 경우에는 사후기소이익이나 간접지급액으로 보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만 감만 좀 잡으시고, 상향이 입법되면서 아무튼 사후기소이익은 좀 심플해졌다. 고시가. 그리고 이제 운임 및 보험료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4조로 바뀐 부분. 우리가 개정서에는 10번입니다. 10번. 운임 및 보험 관련 비용 관련 규정을 정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좀 우리가 서술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운임 보험료 기준 시점을 어디로 봤죠?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양육이 가능한 시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 고시 24조의 1항부터 한번 보면은, 수입항이란 해서 수입항 정의 나오죠. 해당 수입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육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한다. 일시 양육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명확하게 한 거는 이 본선하역 준비 완료 시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러면은 여기서 입항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시 양육 빼고 여기까지 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운송료, 여기까지 운송료 모두 포함해서 다 운송료잖아요. 근데 뭐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포함된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여기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일시 양육을 제외하고 다 운송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 원래부터 규정이 바뀐 게 아니고, 개념이 바뀐 게 아니고 규정을 명확한 것 뿐이에요.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항을 보시면 여기에 좀 중요한 문구 있죠. 수입항의 도착이라고 하는 거는 수입 물품을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수입항 도착이라고 하는 거는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때 이것도 나쁜 표현은 아니었지만 양육이 가능한 상태 이런 것들 좀 표현이 바뀌었으니까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서 3항 한번 보시면 수입 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해 실제로 드는 비용을 말하고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정의하는 바와 같다 해서 그 밑에 상향입법 되면서 좀 정리가 좀 되고 많이 날아갔어요. 근데 1호만 한번 볼까요? 수입 물품 운송 계약에 따라서 운송한 때에는 해당 기초한 운송의 대가로서 운송 주선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 이런 거였죠. 그래서 예상 비용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운송주에 최종 지급되는 금액 이런 것들. 그래서 예해 21.1 이런 걸 좀 반영했다.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신설된 규정만 좀 보시고 나머지는 다 상향입법 되거나 호 이동되거나 이런 것들을 쭉 넘어가셔도 되고요. 넘어가셔서 어디만 좀 보시냐면 4호만 한번 좀 볼게요. 4호만 우리가 발췌된 거 그 신고대조표 4호를 보시면 제3항에 따른 운임 등은 실제 지역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실제 지역 가격에 가산한다. 근데 이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여부는 다음에 따라서 한다 해서 우리가 인코텀즈를 우리가 무역신문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서 운임을 누가 지불하는지가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인코텀즈의 위험의 분기 이런 것들이 사실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통용된다기보다는 그냥 운임 누가 부담 이거로 그냥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인코텀즈를 운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거기서 봤을 때 큰 개념으로 보면 그냥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그림을 그렸네요. 이게 이런 그림.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 1호 보시면은 CFR 또는 CIF 조건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가 이렇게 오면은 C 조건으로 왔으면 여기까지 운송비는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다 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 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C 조건으로 들어왔거나 D 조건도 그럴 수 있겠죠. D 조건, DDP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 물건값, 그 PAPP라고 하는 물건값에 이 운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따로 운임 구매자가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운임을 더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걸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FOB 조건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운임을 가지고 오는 거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을 할 거잖아요. 이 운임을. 그럼 이 운임은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거 표현 좀 명확하게 한 거고.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서 C 조건이면은 이렇게 오니까 PAPP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별도로 따로 주는 게 있다 운임을. 그러면은 우리가 가산요소 더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는. 그래서 1호만 먼저 보시면 수출 판매 계약에 따라서 수입항까지 운임을 판매자가 지급하기로 했다. 판매자, 그러면 C 조건이나 D 조건 됐겠죠. 그래서 판매자가 지급하기로 했으면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인즉슨
C 조건이니까 이미 PAPP에 다 포함될 것 같아서 실제로 그 운임이 얼마가 운송사에서 발생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다 포함되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근데 다만 해서 구매자가 만약에 별도로 줬다? 그러면은 가산한다. 그리고 두 번째도 뭐 인코텀 조건 FOB 같은 경우에 수출 판매 계약에 따라서 수입판까지 운임을 구매자가 지급하기로 했다. 구매자가, 그럼 FOB 전형적인 걸 구매자가 운임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서 가산한다. 그래, 이게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인코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3호가 좀 특이하니까 3호도 한번 보시면 수출 판매 계약에 따라서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한 수입 물품의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 원래는 선박으로 오기로 했는데 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운송을 항공으로 좀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에어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에어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액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 보시면 판매자가 다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시세 지급 가격에 뭐 해당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수입판까지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때에만 가산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미 판매자가 그냥 내가 더 낼게 하면 다 실제 지급가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매자가 지불하는 거면 그건 가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보시면 구매자가 수입판까지의 운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면 운송판 변경에 따른 실제 가격을 다 가산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목을 보시면 남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송 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비용을 당초 계약에 따라서 판매자가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이제 결국 주체가 판매자가 지급하느냐, 구매자가 지급하느냐를 잘 보시고, 판매자가 지급하는 거면 PAPP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구매자가 지급하는 거면 PAP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산하는 거고, 이런 개념만 잡고 가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임 및 보험료는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고시가 좀 규정이 됐고, 그 밑에도 이제 12조부터 쭉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 옆에 비고 보시면 다 상향이법, 그러니까 다 조항이 그러니까 상향이법 되면서 고시에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복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상향이법 하면서 다 사라졌고, 그리고서 고시가 좀 심플해졌겠죠. 그래서 다 뒷장도 다 상향이법 삭제 쭉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가산 요소까지는 이제 정리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번 개정 요약서에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거래가격 배제 사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그래서 27, 28, 29조를 좀 정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고시 15조 이렇게 나왔던 게 고시 27조에 지금 조건 또는 사정, 여기 지금 바뀌어있죠. 지금 조건 또는 사정으로. 근데 27조 조건 또는 사정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협정 주회에서 많이 가지고 오던 문구가 여기 딱 들어갔어요. 한번 볼까요? 27조 조건 또는 사정.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으로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 또는 사정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지원 비용, 우리가 생산 지원 이제 금액이죠. 생산 지원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서술을 할 때 이 문구를 꼭 협정 문구 가져다 썼었잖아요. 이거를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이 문구가 지금 고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협정의 규정을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알던 규정이니까 그냥 추가됐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막 다 삭제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고시 28조, 신설된 고시 28조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 특수관계자간에서 뭐 비교가격법 혹은 거래상황검토법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 이 용어 자체가 판매 주변 상황 검토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거래상황 검토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판매 주변 상황. 뭐 용어가 뭐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판매 주변 상황 검토에 따른 특수관계 판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용어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 규정을 보시면 특수관계가 우리가 예전에 그 고시에서 9가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거래상황 검토법에 해당하는 걸로 봐서 거래상황 검토법의 결과에 따라서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 2항을 보시면 당해 산업 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하고 단서를 좀 달아놓으면서 반드시 뭐 이거 거래상황 검토법에 따라서 다 인정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조금 완화한 스탠스를 좀 가지고 가는 정도.
그 정도만 살짝 바뀌었고 뭐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단서 규정을 좀 두면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차이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들어놨죠. 어떤 그 비교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차이가 있으면 차이 조정을 하고 좀 비교를 하는 쪽으로 판매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단서를 차이 조정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 이런 거 그냥 단위 다만으로 바뀌고 뭐 이런 거 그냥 용어 뭐 중요하지 않죠. 단위 다만으로 바뀌고 단위나 다만이나 뭐 어떻게 쓰셔도 뭐 사실은 뭐 점수에는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1호에서 9호까지는 쭉쭉쭉쭉 그냥 뭐 용어만 좀 순화됐으니까 그것만 보시고, 지금 10호가 좀 추가가 됐죠. 10호? 원래 9개였는데 지금 10개로 됐어요. 그럼 10개 다 외우셔야겠죠. 10호도 추가로 외워주시고, 10호는 공식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됐어요. 공식. 가격 산정 공식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한 공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공식을 적용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판매 주변 상황을 검토했을 때 특수관계가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런 공식과 관련된 10번 항을 하나 또 신설을 했으니까 이것도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뭐 그 넘기셔서 2항에도 뭐 우리가 비교 가격과 관련돼서 우리가 비교 가격은 반드시 어떤 거였죠? 세관장에서 인정된 가격만을 온리 사용한다 이런 거 원래부터 그랬는데 좀 명확화했다 규정을. 그래서 비교 가격은 세관장이 과세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신설 규정 됐으니까 그 외에는 이제 다 상향입법이거나 삭제거나 쭉 넘어가셔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일방법은 이제 그 개정이 다 끝났고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원래는 이제 제4장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 결정했는데 지금 5장으로 바뀌면서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 결정해서 2방법부터 6방법이 이제 쭉 나오죠. 2방법부터 6방법이 쭉 개정이 되는데 1방법의 개정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뭐 용어의 개정을 떠나서 뭐 아까 거래 조건 같은 경우는 암기할 부분도 있었고 수출 판매라든가 실제 지역 가격 부분에서는 좀 유의미한 개정들이 좀 있긴 했잖아요. 우리 답안지에 직접 쓸만한. 근데 2상방법, 6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상향입법 되거나 용어 정리되거나 이런 거라서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전문 나눠드린 거 요거를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 상향입법 된 거니까 뭐 정리가 뭐 될 것 같고, 그래서 12번 우리 개정 요약서에 12번 한번 보시면은 이상방법 가격 차이의 조정 기준과 사방법 공제율 산출 주체 명확화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업 목적상 중요한 거 아니죠? 산출 규정 한번 볼까요? 030조에서 공제율을 산출하는 주체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세관장이 동종 동류 비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서 실무상 혼란을 방지했다. 이런 게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실무상으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수업 목적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 요약서 13번도 보시면 납세용자 이유 및 일반 경비 산출 신설 기준,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종 동류 비율 산출 방법 개선 이런 것들은 다 관세청 내부,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들을 좀 타겟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수업 목적상으로 이거를 암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을 거니까 뭐 유의미한 개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5번 보시면 동종 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을 개선했다. 이것도 뭐 첨부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랬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1차도 아니고 2차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16번 한번 개정 보시면 6반법 적용 물품 과세 결정 방법 중 일부 규정을 삭제했다. 이 말은 예전에 우리가 고시로 특수물품이라고 배웠던 것들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일부는 시행 규칙으로 밀고 올라가고 상향 입법되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조항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뒤에도 제가 일부 발췌만 몇 개만 해왔는데 뒤에 보시면 다 상향입법, 삭제 이렇게 되면서 그냥 규정이 다 정리돼 버렸습니다. 왜냐? 중복해서 규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시행규칙에서 이미 상위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고시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6번 보시면 일부 규정을 삭제했다. 그래서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 협정 등에 따라서 일방법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것만 좀 설명드리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일방법에서 우리가 처리가 다 가능한데 6방법에서 좀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다 정리를 해버렸다. 그리고 뭐 수리 선박 등은 단순 가격 입증 서류만 좀 나열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뒤에 넘겨보시면 8페이지에서도 현행 입법으로 운영이 다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불화물품 같은 경우 옛날에 고시에 있었잖아요. 불화물품. 근데 이거는 과세가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면 도매시장 경량물품은 보관료 상할 등으로 근거 규정이 없다 해서 삭제가 돼버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삭제가 된 애들은 상향입법도 안 되고 그냥 삭제되고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과세가 결정 방법 사전 심사 관련해서 규정을 좀 정비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그냥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규정을 좀 그냥 정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반려 규정을 별도 항으로, 그러니까 반려 규정을 항을 이렇게 좀 뺐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뭐 챙겨가실 게 없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볼게요. 관세평가 협의회가 심의기구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업 목적상으로는 넘기셔도 되고, 그 다음 19번에 그 밖에 서식 개선 및 보완을 했다. 그 서식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개정이 돼요. 근데 서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무 업무를 실무 업무를 보실 때 이런 부분이 서식이 개선됐으니까 좀 중요한 것이고, 수업 목적상으로는 서식을 뭐 서술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으시니까 이런 것도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시 개정은 굉장히 큰 폭의 개정이 있기는 했었지만 막상 챙겨갈 거는 권리 사용료, 뭐 생산 지원비, 그 다음에 뭐 수출 판매, 그다음 실제 지급 비용, 요 정도 실제 지급 가격까지 요 정도만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위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보조를 마치는 수준에서 용어 정리, 개정 정리, 순서 정리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정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고요. 반드시 제가 같이 첨부드린 이 고시 있죠? 고시 전문을 전체적으로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개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거집이랑 서브노트는 이에 맞춰서 수정을 좀 해주시고 이번 시험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